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우리 삶을 더 든든하게 지켜주는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이 든든이라는 그 단어를 들으니까 떠오르는 네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국방과학. 딱 네 글자가 벌써 막 그냥 든든하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말이죠. 정부에서 2026년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무려 8.2%나 증액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수치가 최근 7년 사이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모든 과학 기술이 그렇긴 하지만 특히나 국방 과학은 우리나라 자주 국방을 더 견고히 하는데 기반이 되는 그런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번 국방 예산이 약 66조 3천억 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차세대 기술을 한 발 앞서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럼요. 그렇다면은 이 한 발 앞선 그 우리나라의 국방 기술 대체 어떤 게 있는지 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첨단 기술을 적용한 국방 과학 기술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화 중이라고 해요. 네.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가 인정한 K방산의 밑거름 국방 과학 기술 도대체 얼마나 앞서간 거니? 이제는 첨단 기술력과 신뢰성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완제품 수출에서 패키지 수출로 전환되면서 우리나라 방산 수출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과학으로 보는 세상 시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안보는 물론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된 K방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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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 근무하는 최무룡 연구원입니다. 과학화 훈련 체계를 개발하고 있고 드론과 대드론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대학교 산업대학원 방위사업학과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방산을 연구하고 있는 이준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필승! 좋습니다. 자, 기술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독자적인 기술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K방산. 올해도 좋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목표하는 방산 수출액 200억 불 달성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2년도에서 24년도까지 보면은 수주액, 그러니까 계약 금액 기준으로는요 400억 불이 넘습니다. 그러면 올해 만약에 우리가 200억 불을 하면은 600억 불이 넘는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현재는 지금 가장 최근에 우리 K2 전차 폴란드 2차 계약 무려 180대나 되는 전차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되었고요. 네. 올 7월에도 이제 거의 FA50 경공격기 필리핀 수출이 성사됐고요. 심지어 이제 K9 우리 베트남에도 대정부 계약으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계약들이 이어지면서 또 다양한 무기 체계, 또 다양한 이제 어떤 후속 군수 지원들, 그다음에 다양한 어떤 기술 이전들이 확장되면서 좀 올해 목표 달성 금액에는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물론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기록은 좀 기다려봐야겠지만 지금 아주 순풍을 타고 잘 가고 있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방산 관련해서 이제 수출 얘기를 하셨는데 뭔가 그 완제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하드웨어 이런 것만 좀 수출을 한 줄 알았더니만 그게 아니고 정비하는 서비스도 맞아. 수출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 예. 들었습니다. 요즘은 무기를 만들어서 수출만 하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지금 수출을 한 이후에 우리가 정비, 운용, 부품 관리를 포함해서 MRO라 그러는데 그런 MRO 패키지를 같이 수출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리핀에 FA-50PH라는 전투기를 수출하는데 이때 그 기체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조종사를 훈련시키고 정비 기술을 이전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는 그 체계 자체를 통합해서 같이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덕분에 필리핀 공군은 비행기를 운용하다가 어떤 고장이 생기거나 점검을 받아야 될 경우에 그걸 한국까지 가져오지 않고 현지에서 수리 점검해서 지속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개념이 이제 PBL이라고 해서 PBL. 성과 기반 군수 지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네.
그 장비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는가를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 기업에다가 보상을 하는 체계입니다. MRO가 쉽게 얘기해서 정비 기술을 수출하는 거라 그러면 예. PBL 같은 경우는 그 운용 데이터하고 그 신뢰성 관리 기술을 수출하는 새로운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는 뭐 단순하게 무기 하나를 수출하는 그런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네. 수출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과학기술형 방산 국가로 진화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단합니다. 과학기술형 방산국가. 네. 사실 지금까지 K방산 하면요, 뭐 K2 흑표라든지 K9 자주포, 또 말씀하신 FA50 등이 주로 수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혹시 뭐 품목이 좀 변화가 있다든지 한 건 없나요? 지금 우리가 아주 또 성공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유도무기 분야입니다. 천궁2 같은 경우가 지금 중동의 3개국이 다 우리나라하고 계약을 했죠.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대공망에 이제 K 대공망이 이제 접목이 되는 예. 이런 시기가 지금 오고 있고요. 또 그 외에는 천무라는 또 우리 다련장 미사일이 있습니다. 천궁2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요격이 들어오는 거를 방어하는 무기 체계고요. 천무는 공격하는 무기 체계인데 천무는 또 폴란드에 계약이 돼가지고 천무의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또 폴란드 군에 지금 벌써 전력화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신궁이라는 무기 체계는 이제 루마니아에 이제 들어가서 전력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제 유도 무기들이 지금 계속 개발이 되고 네. 지금 계속 수출이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앞으로 이제 무인 쪽에 또 우리가 올해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또 무인 정찰 차량이라든지 또 각종 무인기들이 개발돼서 이제 새로운 어떤 효자 상품으로 지금 이제 수출의 어떤 기회를 확장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K 방산의 이제 또 주력이 될 이제 K 해양 무기 체계들, 잠수함, 수상함들. 이제 어쩌면은 앞으로 이제 이 K 해양 무기 체계들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전보다 퀄리티가 더 높아졌다는 그럼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요즘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전쟁 아니겠습니까? 각 전쟁 상황에 맞는 좀 전략적인 무기를 갖다가 도입을 하는 게 그것도 좀 신속하게 적용을 시키고 도입하는 게 저는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좀 어떤 전장의 그 변화가 우리 K 방산에 좀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전장의 변화는 우리 K방산의 차세대 무기 개발 방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하나의 뭐 K9이나 K2 전차 같이 하나의 단일한 무기 체계가 중요했다 그러면 네. 앞으로는 작전 환경과 임무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형 무기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 기술도 무인화, 지능화, 네트워크화를 중심으로 진보를 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자율 비행 드론 네. 또는 그 드론 편대 비행 기술 등을 통해서 동시에 정찰하고 타격하고 보급하는 기술을 지금 우리 방산 기업에서 실증 중에 있고 또 반대로 적의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AI, 전자광학 등의 기술을 결합해서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에너지 또는 전파 교란을 통해서 적의 드론을 무력화시키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여기도 또 AI가 들어가는데 AI를 결합한 지휘 통제 체계를 개발해서 수많은 센서와 무기 체계를 실시간에 연동한 후 전장 상황을 분석하고 그 분석 결과에 따라서 최선의 방책을 제시하는 구조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단순한 현재와 보고 있는 무기 체계와 달리 전장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술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 기술이 융합이 되네요. 네. K방산의 위상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바라보는 어떤 이미지라든지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교수님 뭐라고 보세요? 얼마 전에 그 서울 아덱스라고 큰 우리 방산 전시회를 했잖아요. 네. 외신에서도 보다시피 이번에 뭐 한국 최고의 전시회였다. 그다음에 한국의 어떤 무기 체계가 이제는 너무나 성숙이 돼 있다라는 많은 호평들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그 이후에도 이제 경주 에이펙하고 연계하면서 많은 또 해외 정상들이 찾아와서 방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캐나다 카니 총리님께서는 또 직접 우리나라 조선소에 가서 우리나라 잠수함도 보시고 많은 협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이제 무기 체계를 맡겨도
우리를 신뢰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같이 잘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라는 게 이미 깔려져 있고요. 향후에는 어떻게 같이 또 개발을 할 거냐, 또 어떻게 같이 성장을 할 거냐를 고민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안보의 파트너로서도 지금 우리 한국방산이 전 세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큰 어떤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국민 여러분께서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이네요. 네. 네. 자, 최근 정부는 K방산의 첨단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 방산 혁신 스타트업 육성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K방산의 성장세에 발맞춰서 새로운 기술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AI와 드론 분야는 가장 많은 기업이 도전하면서 전장을 바꾸는 기술 혁신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방산 시장은 뭐니 해도 AI와 무인화. 이제는 사람이 아닌 AI가 전장을 누비고 그리고 드론이 작전 수행을 스스로 하고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무인화 드론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K방산 혁신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놀라운 기술력으로 우리 현대전의 판도를 뒤집고 있을지 지금 가보시죠. 우와! 아니, 이게 뭐예요? 아니, 저는 드론 개발업체라고 해서 찾아왔는데 드론에 공격당한 것 같은데요? 무서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자폭 드론의 무덤입니다. 자폭 드론의 무덤이요? 여기가 어떤 것을 하는 곳인가요? 저희는 드론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드론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 곳입니다. 아까 그 무덤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에서 무덤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개발하고 있는 자폭 드론을 실제 시험을 하고 나서 남은 기체들을 쌓아놓은 드론 무덤입니다. 실제 시험을 시작한 게 1월이고요. 6개월 정도 동안 지금 테스트한 양이 이 정도입니다. 진짜 큰데 생각보다 엄청 가볍거든요? 그럼 여기서 터지는 거 아니에요? 네, 터트려 놨습니다. 네. 지금 터트려 놓으신 거예요? 네. 저는 실물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안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사용되는 무기 드론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 폭탄은 실려 있지는 않지만 이 폭탄 장치는 한 1.5kg 정도까지 탑재가 가능하고요. 30분 정도 비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있던 자폭 드론들은 이제 표적 한 대를 하나가 공격하는 방식인데 저희가 개발한 이 S10S는 군집으로 자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표적에 대해서 동시에 날아가서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타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살보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적용된 군집 자폭 드론입니다. 생긴 것도 약간 미사일 같이 생겼고 제트기처럼 생기기도 했어요. 속도도 상당히 빠르고요. 상당히 높은 각도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이는 이 기계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저희가 운용하고 있는 지상 통제 장비이고요. 네. 여기서 군집 자폭 드론의 비행을 계획하고 실제 표적을 제압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 장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의 특별한 기술은 이 지상 통제 장비 한 대로 20대까지 운용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정찰 드론과 자폭 드론을 동시에 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 군집 기술은 저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는 임무 지역까지 같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룹처럼 운용될 수 있게 비행을 군집화해주는 기술이 있고요. 표적이 확인이 되면 비행체들이 서로 동시에 타격할 수 있게 그래서 표적을 여러 방향에서 도착 시간을 맞춰서 공격하는 방식으로도 공격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동시 공격 방식이라고 하는 살보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있고 또 운용자가 보기에 한 방향에서 시차를 가지고 타격해야 된다. 그러면 같은 방향으로 시간차를 두고 계속 공격할 수 있는 방식. 표적의 어떤 방어 체계가 구축되기 전에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전술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차 공격 방식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동시 공격과 시차 공격이 둘 다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군집 기술 체계가 왜 특별한가요? 똑똑한 드론들끼리 자기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자기들끼리 임무를 서로 나눠 가지고 분담시켜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상당히 자율화가 높은 드론들이 어떻게 잘 뭉치게 만들 거냐 이게 이제 저희 군집화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무의 효율성도 상당히 좋아지고 임무의 성공률도 좋아지고 퀄리티도 올라간다. 그러면 이 드론 하나하나에 AI 기술이 들어가는 거네요.
이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자체 투자를 통해서 원래 처음에 개발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방산혁신기업백 R&D 사업을 통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개발된 결과를 가지고 현재는 SK텔레콤,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런 기업들과 같이 저희가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무기 체계가 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될까요? 군집 드론이 상당히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전장의 패러다임을 바꾼 드론. 이 안에는 K 방산 혁신 스타트업의 놀라운 기술력과 열정이 숨어 있었는데요. 잠시만, 부사장님, 저거 자폭 드론 아니에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셉니다. 아, 새야 드론을 하도 많이 봐가지고. 어우, 야, 저 그 군집 드론이 우리 편이기 망정이지? 만약에 적군의 손에 저게 들어간다.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맞아요. 예. 옛말에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첨단 무기들을 앞서서 개발하는 게 최선의 안보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는요, K방산 하면 뭐 빠른 납기라든지 가격적인 경쟁력, 네. 검증된 성능이 강점으로 여겨졌었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경쟁력을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K방산의 새로운 경쟁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 방위 산업은 단순한 무기를 생산하는 시대를 지나서 AI, 반도체, 로봇, 신소재 등이 융합된 첨단 과학 기술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개발한 A사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KF-21 전투기에 탑재해서 그 성능을 검증하고 있는데요. 최첨단 반도체 송수진 모듈이 탑재돼서 동시에 수십 대의 적의 표적을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이러한 A사 레이더를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소수 국가의 반열에 오른 겁니다. 또한 우리는 AI를 기반으로 한 지능형 유도 무기와 전자전 장비를 개발을 하고 또 마찬가지 기술을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무기 체계는 새로 된 단단하고 거대한 무기 체계가 아니라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전장 플랫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K방산은 지금 그 가성비 중심의 1세대 경쟁력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정확하고 똑똑한 2세대 첨단 방산 체계로 진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웬만하면 좀 이 얘기는 자제하려고 했는데 이 대한민국 남자니까 또 어쩔 수 없습니다. 군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총! 예, 제가 뭐 딱 보시다시피 누가 봐도 육군 현역 딱 병장 느낌 있죠. 그래요. 지금 강원도 네. 화천에서 또 근무를 했고요. 포병 부대에 있었습니다. 무려 130mm 다련장 부대. 뭐 지금은 이제 살짝 재래식 무기가 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F-50이라든지 아니면 뭐 K9도 그렇고 우리가 직접 운용하면서 데이터가 쌓였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누구보다도 잘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런 주력 무기들 이거를 갖다가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이 적의 딱 중심을 향해서 진격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격 앞으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근데 하지만 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한 번 사용된 전술로 다시 승리하는 게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우리 방위 산업에서도 새로운 접근 방법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전운을 얻고 있는데 K2나 K9 자주포와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가장 눈에 띄는 게 드론 아니겠습니까? 드론, 예, 드론을 통해서 가장 많은 지금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정찰 감시입니다. 군대용어로 선견 먼저 보고 GIS 아르타라고 하는 화력 통제 체계가 있습니다. 네네. 인공지능이 일부 가미된 화력 통제 체계를 운용해서 선결, 적보다 먼저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표적 획득이 된 상태에서 그 표적에 대해서 가장 신속히 사격하는 선타. 이걸 전체적으로 작전 수행 주기라고 그러는데 이 작전 수행 주기 전체를 통합한 패키지, 네. 체계. 이거를 수출하는 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도 그렇고 외국의 다른 대부분의 국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뭐 페루와 우리나라 방산기업 간에 잠수함 공동 개발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렇게 뭐 남미나 동남아 쪽에서도 우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페루가 생각보다 우리하고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요? 페루는 2012년도에 그 우리나라의 KT-1이라는 기본훈련기를 계약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작년에도 우리 이제 국내 조선사에서 이제 수상함 계약이 있었고요. 네. 또 K808이라고 이제 차륜형 장갑차 계약도 있고 최근엔 또 잠수함까지 네네. 영역을 확장해서 지금 다양한 지금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동남아도 오래전부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우리 훈련기, 경공격기를 쓰고 있었습니다. 또 이제 동유럽에는 전차나 자주포나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무기 체계들이 각 시장별로 지금 잘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그 해당 지역, 그 해당 국가가 필요하는 무기 체계가 어떤 거냐 이런 걸 계속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방금 맞춤형? 맞춤형으로 네. 보시다시피 중동은 어떤 미사일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대공방어에 대한 관심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방어에 대한 어떤 집중.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공2가 지금 들어갔지만 향후에 L3이라든지 또 새로운 또 유도무기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또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주로 이제 항공기 위주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정이라든지 또 무인 전력들, 동남아에 또 섬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갈 수 있는 무인 전력들 굉장히 좋은 시장으로 볼 수 있죠. 네. 남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페루에 좀 집중돼 있지만 그 외에 또 뭐 칠레라든지 그 외의 국가들 우리가 잠재적으로 보는 시장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국가에서 안보적으로 필요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맞춤형으로 제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향후 이제 어떤 마켓은 글로벌 마켓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우리나라의 최대 방산 전시회 아덱스 서울 2025가 열렸는데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력이 총망라된 행사였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기술하면 혹시 뭐가 있었나요? 단연 AI와 무인화였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우리의 방산의 그 주 관심사는 어떻게 더 강하고 큰 무기를 만드냐였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똑똑한 무기 체계를 만드느냐로 관심이 좀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무기가 개념 수준의 초기 단계이고 군의 AI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뭐 군사 보안이라든가 기반 통신 체계 등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 네. 소유군과 업체들이 그 필요성과 경제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쨌거나 말씀하신 그 AI와 무인화. 사실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이제 점점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더 좀 필수적으로 이거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제 적용되고 있는 거는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AI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무기에다가 접목하는 거는요 이미 이제 일상화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거는 그렇군요. 기본입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대포병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AI가 지금 접목이 돼서 가짜 표적들을 제거해주는 얼마 전에도 이제 언론에도 났었고요. 무인 쪽은 우리나라가 무인기,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무인 차량, 공중에 있는 무인기, 그다음에 바다에 떠다니는 무인 수상정까지 무인 쪽에도 많은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무인 수상정 같은 경우는 지금 향후에 차세대 수출 효자 품목이 될 수도 있어요. 무인 수상정은 정찰도 가능하고 전투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기뢰전까지 가능하고 예. 되게 다양한 어떤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무인 정찰 차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감소로 인해서 어떤 어려운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사람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지역들은 무인 정찰 차량으로 많은 어떤 작전 용도로 쓸 수 있습니다. 향후에 수출하고도 연결할 수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무인의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와중에 네트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네. 뭐 이제 AI나 무인화 같은 경우에 무인 전력과 또 지휘를 하는 사람 간의 어떤 네트워크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AI와 무인화가 보편화되게 되면 이제 네트워크를 무력화하는 기술도 어떤 전략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결국 누가 더 많은 센서와 무기 체계를 확보했느냐가 아니라 그 네트워크를 누가 더 안전하고 끊임없이 유지하느냐가 승패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겁니다.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트워크의 복원력을 설계해야 됩니다. 그건요. 다중 채널, 그다음에 자동 재라우팅, 로컬 자율 판단 기술이 필수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전자기전,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능력이 설계 초기부터 통합이 돼야 됩니다. 네네. AI 자체에 저게 그 적대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강인한 학습과 검증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용, 보안, 업데이트 생태계를 잘 관리해야 됩니다. 안정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하고 서명하고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MRO라든가 PBR 같은 수출을 고려했을 때 해당 국의 통신, 보안 인프라를 확인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AI랑 이 무인화 뭐 지금이야 당연히 무조건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 말고도 좀 다른 것도 좀 왜냐면 이것만 너무 맹신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AI 뭐 유무인 복합 이런 건 당연한 거고요. 이제는요. 양자, 우주, 사이버, 네트워크, 그다음에 기타 등등의 많은 전자전 이런 부분까지 많이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기술에서 이런 부분들을 국방으로 전환하고 10년, 15년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늘려야 되고 기술을 어떻게 또 보호해야 되고 또 우주하고의 어떤 연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의 또 미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지구 단위가 아니라 정말 우주 단위까지 넓어져요. 네. 그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방사입니다. 와. 이제 우주전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뭐 지금도 우리 방산 기술 뭐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또 미래전을 대비하려면 한 발 더 앞선 준비가 필요할 텐데요. 그렇죠. 특히 주목해야 할 다음 세대 방산 기술하면 연구원님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드론과 대드론 체계가 아마 향후 몇 년간은 전 세계 모든 군대에 가장 관심을 가진 화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드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가장 핵심적이고 또 우리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교훈이 드론 아니겠습니까? 네. 앞으로 전장에서는 드론 없이는 어떠한 전투도 시작할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우리의 병력과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드론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엄청난 인적, 물적 손실을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세계 각 군의 무기 체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하는 기술이 있어야 또 군에서 효율적으로 잘 운용할 수 있겠죠. 언제나 상시 태세를 갖추고 있는 근간이자 방산 시장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MRO와 PBL. 그 시장이 커지면서 과학적 시스템 고도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 MRO, 메인터넌스 리페어 오버홀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 체계를 유지하고 보수하고 완전 분해 정비를 의미합니다. 무기를 사용하는 운용자가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국방 MRO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기 체계 수명의 전 과정을 아우르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군이 직접 정비할 수도 있고요. 기업에서 수행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 자동차, 핸드폰 등 우리가 직접 수리하지 않고 수리가 필요하면 서비스 센터 혹은 출장 서비스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 그에 따른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우리가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체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무기체계, 우리 국방의 MRO는 일반 제품의 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무기를 운용하는 가동률, 즉 국가 안보와 직결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K방산의 수출 증가에 따라 수출 물량에 비례한 MRO 시장 역시 크게 확대가 되고 점차 고도화되면서 완성 장비 판매 위주에서 후속 군수 지원, 능력 향상, 또 총 수명 주기 비용 관점에서 방산 수출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 MRO는 단순한 정비 업무가 아니라 무기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군의 가동률을 올려서 안보를 유지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무기 체계 총 수명 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합니다.
보통 무기체계의 운용 기간은 통상 20년에서 40년으로 본다면 항공 MRO 시장의 경우는 수출액의 1.5배에서 2배에 따른 규모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산업적 파급력, 부품 수급, 인력 등은 우리 전체 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반에 큰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 MRO 역시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함정 MRO 시장은 2029년에는 약 87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특히 미국 MRO 사업은 규모가 연간 20조 원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방산 기업들은 적극적인 MRO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MRO 분야는 국내외 방산 수출과 전력 운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은 작전 지역 인근에 위치한 동맹국의 산업 역량을 통해서 전투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군용기 함정의 정비 보수를 위해서 미 본토로 보내던 방식에서 지역의 MRO 거점을 확보해서 가동률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방 MRO 중에서 PBL, 퍼포먼스 베이스드 로지스틱스라는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안정적인 가동률 보장을 위해서 군과 업체가 장기 계약을 토대로 군은 성과 지표와 목표를 바탕으로 업체는 계약된 군수 지원 요소를 제공해서 이 성과에 따라서 대가를 차등 지급받는 사업의 형태입니다. 특히 최근 무기 체계가 빠르게 지능화, 고도화되고 특히 모듈화된 전자장비 비중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부품 수급과 수리 역량의 확보는 군수 지원 분야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리부 속의 수요 예측, 운용 시나리오의 시뮬레이션, 최적의 수명 주기 비용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하는 신뢰성 기반 비용 관리 같은 기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군은 첨단 복합화된 무기 체계를 개발, 도입, 운용하면서 전투 태세 유지와 최적의 수명 주기 비용 산출을 위해서 이러한 방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MRO는 수명 주기 전반에 걸친 비용과 국가 안보와 관련된 가동률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 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예측 능력, 필요 수리 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경쟁력인 조선, 항공, AI 기반의 시스템 확보, 관련 산업의 융합, 우리가 잘하는 고객 중심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글로벌 정비 거점으로 성장해야 될 것이며 이는 결국 KMRO가 글로벌 전략이자 미래 K방산의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을 것을 확신합니다. 이 방산 시장에서 새롭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지금 불리고 있는 이 MRO 그리고 PBL 분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이 입지를 좀 넓혀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방위산업 하면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까 뭐 비공개, 비닉 사업이라는 이미지가 컸고요. 그래서 수주를 받은 한 회사가 개발해서 전력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보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컨소시엄 형태로 여러 회사가 함께 개발하기도 하죠. 네. 최근 방위 사업은 그 단독 개발형에서 협력형 개발 구조로 신속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전자전기 사업 같은 경우도 두 개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그중 한 개 업체가 전자전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전 장비를 담당하고 나머지 한 개 업체에서 항공 플랫폼과 체계 통합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유도탄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한 개 업체는 추진체, 다른 업체는 유도체 기술을 통합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우리의 그 방위 산업이라든가 그 체계가 단순하게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단계를 건너서 AI, AI 로봇, 소재 이런 것이 융합된 체계로 지문화해 나가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우리나라 방산 기업 하면 사실 뭐 전투기는 뭐 K, 전차는 H, 자주포는 또 다른 H사, 방공은 L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정해져 있던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방산 혁신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긴다고 해서 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스타트업은 방산 쪽은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이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어려운
좀 시장 어떤 진입 장벽이 높긴 해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규제도 많고 예.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어떤 그런 비용, 네. 투자 비용들도 많이 들어가고 최근에 뭐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요 정말 이런 스타트업들 기업들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대기업처럼 돼버리고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장비 회사를 앞서가는 선도해가는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부 정책과 어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좀 키워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과 능력이 있는 좋은 기업들을 빨리빨리 육성을 하고 대기업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정부도 거기에 많은 제도를 시행을 해서 이분들이 계속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해외 기업들하고의 연계, 그다음에 이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좀 폐쇄적이었던 방산 생태계에 그래도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요. 네네. 기술 개발의 경로가 좀 다양해지는 만큼 기술 유출이라든지 보안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겠어요. 야, 이거 중요하죠.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부터 뭐 라이센스를 사서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였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지상, 해상, 공중 장비를 자체 생산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 라이센스를 주거나 현지 생산 공장을 설치하는 사례까지 지금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 기술 보안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사람에 의한 기술 유출보다는 네. 사이버 해킹, 사이버 공격에 의한 그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산 관련된 기술이 탈취가 됐을 때 국가 안보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도 그 기술이 유출됨으로써 있게 되는 경제적인 타격이 큽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보안에 관련돼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어떤 무기와 또 기술 포함해서 이제 운용 어떤 노하우까지 수출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에 원래 있던 그 다른 나라의 무기들 그것도 이제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 또 해주셨는데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그 외국 무기까지 우리가 싹 그 관리를 해버리면 우리 방위 산업에도 좀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시장 더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무기가 수출이 돼서 그 국가에서 운용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네네네. 거죠.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이제는 무기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정비 기술 노하우 이전 그리고 심지어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군수 지원 시스템을 네. 그거를 이전을 해줄 수도 있어요. 필요시. 그대로 그냥 이식을 시켜버리는 왜냐하면 겁니까? 우리하고 똑같지 않으면 그들이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수출하는 해당 국가가 과연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이냐는 또 다른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좀 맞춰가면서 우리의 어떤 MRO 시장을 넓혀갈 거냐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얘기한 현지에 나와 있는 외국 장비들, 우리나라 장비가 아닌 장비들하고 어떻게 연동을 할 거냐, 어떻게 정비할 거냐는 또 다른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 나라에다가 우리 MRO 거점화를 해서 현지 기업하고 협업을 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현지 거점화를 통해서 그쪽 국가의 전략과 제도에 맞는 약간 맞춤형 MRO로 또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확대하는 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나라의 UH-60이라는 헬리콥터가 네. 130대 이상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UH-60이라는 헬리콥터는 우리나라 헬리콥터가 아니에요. 미국의 헬리콥터죠. 근데 우리나라에 정비 다 합니다. 심지어 전 세계에서 정비 우리나라가 제일 잘해요. 오히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런 UH-60 헬리콥터를 운영한 나라예요. 우리가 가서 정비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정비할 수 있는 권리를 원천 제작사하고 협의를 하고 그 국가하고 협의를 하면 그것도 굉장히 MRO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재밌다. 예. 우리나라 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정비를 제일 잘한다? 네, 애프터마켓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예.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아덱스 서울 2025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이를 위한 어떤 정책적 뒷받침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지금 정부는 지금 K 방산을 단순한 그 수출 산업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R&D 예산을 투입하고 각종 정책적 지원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런 분야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미약하게 있었던 분야라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이제 분야도 일부 식별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술을 군에서 활용을 하려면은
엄청난 양의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아, 그쵸. 예, 근데 현재 규정상 연구원이나 민간 업체에서 군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네. 국가 안보와 또 관련이 예,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개방적인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야 하고, 두 번째는 핵심 기술의 자립입니다.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대해서 국산 기술을 사용해서 네. 장비를 생산해내면 초기 단계는 가격 경쟁력이 없습니다. 외국산에 비해서. 그렇게 되면 우리 지금 그 획득 제도상의 최저 가격 낙찰제라 해가지고 싼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산 소부장으로 생산된 장비는 채택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는 정부가 이런 그 국산 장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뒷받침 같은 것도 좀 필요가 합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산학연, 민관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재정적인 지원이 일부 있어야지 우리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영역에서 발전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K방산이 다음 단계로 진보할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밑받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께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강력한 글로벌 방산 국가가 되려면 어떤 과제들을 또 추가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까요? 과제 해결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이제 요거를 좀 더 보완해서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성장해야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의 방산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안보를 위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지금 어떤 주적을 앞두고 있고 우리의 안보가 우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이 원하는 무기 체계를 빨리 잘 만들어서 적기에 납품을 하고 적기에 전력화하는 이 생태계가 기본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 게 1번이고요. 우리가 해외 기업, 해외 정부하고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협력의 어떤 DNA를 받아서 그들하고 어떻게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국내 우리 많은 방산 기업들도 서로 필요한 부분을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화두는 협업과 협력을 하는 사람들이 또 미래를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협업, 협력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뭐 우리가 K-팝, K-문화, K-컬처 얘기 많이 하지만 네. 또 못지않게 최근에 이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정말 전례 없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 또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까지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블루오션에서 싸우기 위해서 기존에 나와 있던 무기 체계를 융복합하는 형태로 나가야 합니다. AI를 기반한 지휘 통제 체계, 전장 관리 체계 안에 우리가 만든 드론, UGV, 전차, 장갑차, 다주포, 공군, 헬기가 전부 다 연동되게.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해서 전체적인 체계가 앞으로는 필요하다. 필요하고 수출도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우리나라 방위산업에서 가장 기본은 대한민국 장병이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 일부에서는 방위산업을 위해서 국방이 희생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가 튼튼히 뒷받침이 되어야지 그 신뢰와 운용 데이터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서도 선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집은 K방산, 그 현재와 미래를 응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과학을 파헤치는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나 김기환. 나만 믿고 보시라.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과학을 이해할 수 있으리니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최근 AI와 드론의 등장은 이 세계 전장의 판도를 제대로 뒤집었습니다. 첨단 무기 체계의 등장과 함께 이 전장의 판도를 뒤집은 사건. 자,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때는 제1차 세계대전. 누가 더 버티나를 겨루던 이 피말리는 참호전이 한창이었죠. 이 병사들은 진흙과 총탄 속에서 고작 몇 미터도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등장한 게 있었습니다. 이 포탄을 맞아도 끄떡없는 강철 괴물, 바로 전차.
영국이 처음 투입한 전차는 참호를 밟고 지나가면서 전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당시 속도요, 고작 시속 6km. 달리기보다 느렸지만 이 괴물이 기동전 시대를 연 순간이었죠. 이젠 전장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 비행기가 전투기로 변신했죠. 프로펠러를 돌리던 항공기에서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가 등장하면서 이 도그 파이터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공중을 장악한 쪽이 곧 전쟁을 주도하게 됐죠. 스피파이어, 제로센, 메서슈미트, 이 이름들은 바로 하늘의 왕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의 우세를 잡는 자, 그가 전쟁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1930년대 후반, 영국은 전파를 쏴 되돌아오는 신호로 적 비행기를 탐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게 바로 레이더. 이 기술 덕분에 영국은 독일의 공습을 조기에 감지해서 대응할 수 있었고요. 결국 하늘의 방패를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이지 않던 적을 보이게 만든 과학전장은 눈을 얻게 된 거죠. 전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적의 눈과 귀가 꺼졌습니다. 이 걸프전 개전 첫날, 이라크의 방공망과 통신망이 순식간에 마비됐죠. 이 포탄이 떨어지기 전 전파가 먼저 공격을 시작한 겁니다. 적의 레이더는 먹통이 되고 통신이 끊기면서 미사일 유도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전자전기. 적의 신호를 교란하고 유도 시스템을 속이면서 우리 아군의 레이더를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전장의 지휘자입니다. 총알보다 빠르고 폭탄보다 조용하게 전장의 신경을 장악한 과학이죠. 이제 전장은 사람이 아닌 AI로 점차 옮겨가고 있습니다. AI가 조종하는 전투기, AI 파일럿까지 등장했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떤 무기체계가 등장해서 이 전장의 흐름을 이렇게 바꿀까요? 지금까지 과학을 가장 사랑하는 남자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오늘 이 시간에는 K방산의 경쟁력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오늘 K방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오, 짜란따란따란따라라, 와. 따란따란따란따라라, 쥐앗. 오, 뭐예요? 장밋빛 미래. 자, 왜냐? 정부, 그리고 군대, 그리고 민간 부문, 그리고 국민적 관심 그 어느 때보다 높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K방사는요, 장밋빛 비례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뭐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한 38년 정도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늘 그 소요군의 입장에서 일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방위 산업이 다음 단계로 이제 진화하기 위해서 주마가편의 관점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떠셨어요? 우리가 방위 사업 시작한 지 이제 한 반세기가 흘렀는데요. 정말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그동안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많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 정말 중요한 시기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현상을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자꾸 고민을 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정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도 필요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시점을 굉장히 중요한 시기로 인식을 해서 조금 더 미래를 위한 성장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See